오픈 채팅에서 만난 48세 여성이 오빠라고 불러줬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3억을 그녀 명의로 옮겼습니다. 그녀의 옷장에서 발견한 노트에는 남자들의 이름과 금액이 줄줄이 적혀 있었고 제 이름 옆엔 확보라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모든 걸 읽기까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4세 박세준입니다. 34살에 들어간 공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했어요. 마지막 날 동료들이 준비해준 작은 송별회에서 꽃다발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끝났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그동안은 회사가 제 정체성이었는데 이제 박세준 과장도 박세준 부장도 아닌 그냥 박세준이 된 거였어요.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어요. 오랜만에 낮잠도 자고 밀린 드라마도 보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아침 6시에 눈이 떠지는 건 30년 습관이라 어쩔 수 없었는데 출근할 곳이 없으니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만 보게 됐어요. 아침 7시, 8시, 9시가 지나가는데 저는 그저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아내는 저보다 3살 어린 61살이에요. 우리는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정확히는 결혼한 지 40년이 됐고요.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뒀는데 둘 다 결혼해서 각자 잘 살고 있어요. 아들은 수원에, 딸은 부산에 있어서 명절 때나 얼굴을 봐요. 그러니까 집에는 저와 아내 둘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퇴직하고 나니까 아내와 마주 앉아 있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회사 다닐 땐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으니까 주말 빼고는 얼굴 마주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는 아침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마트 가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저녁 때쯤 돌아왔어요. 저는 그 사이에 뭘 했냐고요?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텔레비전 보고 신문 보고 낮잠 자고 또 텔레비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집에서 뭐 하면서 지내냐고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별로 한 게 없었거든요. 아내는 한숨을 쉬더니 친구들이라도 만나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사 동기들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다들 바빴어요. 어떤 친구는 손주 봐주느라 바쁘고 어떤 친구는 재취업해서 바쁘고 어떤 친구는 아내랑 여행 다니느라 바빴어요. 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아내가 차려준 밥상 앞에 마주 앉았는데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수저 소리만 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부부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서로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걸요. 아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아내도 저에 대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성실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도 들었어요. 후배들은 저한테 조언을 구했고 상사들은 저를 믿고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는 그냥 한 사람의 남편이고 아버지일 뿐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것도 아니었을지 몰라요. 자식들은 이미 독립했고 아내는 저 없이도 자기 생활이 있었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후임자가 제 자리를 잘 메우고 있더라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있든 없든 집안일은 돌아갔고 아내는 자기 일정대로 움직였어요.
저는 그저 투명 인간처럼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아내가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려놓고 먼저 먹더니 설거지를 하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저는 아직 밥을 먹고 있었는데도 아내는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제 남은 인생인가 싶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스마트폰을 들고 카카오톡을 열어봤어요. 연락처는 100명도 넘게 있었는데 정작 메시지를 보낼 사람은 없었어요. 회사 사람들과는 퇴직 후 연락이 끊겼고 친구들도 각자 바빴고 자식들한테 심심하다고 연락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오픈 채팅 메뉴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온갖 주제의 채팅방이 있더라고요. 취미 모임, 지역 모임, 나이대별 모임까지요. 저는 망설이다가 은퇴자 모임이라는 채팅방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는 저처럼 퇴직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누구는 요즘 등산을 다닌다고 했고, 누구는 재취업을 준비한다고 했고, 누구는 손주를 본다고 했어요. 저는 며칠 동안 그냥 구경만 했어요. 대화에 끼어들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이런 메시지를 올렸어요. 퇴직 후 우울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글을 보고 용기를 내서 댓글을 달았어요. 저도 그렇다고 할 일이 없어서 힘들다고요. 그랬더니 몇 명이 공감한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와 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내가 늦게 들어왔어요.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왔다고 했어요. 저는 아내한테 오늘 뭐 했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물어봤자 대답은 뻔했어요. 친구들 만났다, 밥 먹었다, 수다 떨었다,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내도 제게 뭐 했냐고 묻지 않았고요.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는 아내가 자고 있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가까웠던 적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저 같은 집에 살았을 뿐이었을지도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10년? 20년? 그동안 계속 이렇게 투명 인간처럼 지내야 하나요? 누군가 저를 필요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이 나타났어요. 과연 그 사람은 저에게 구원이었을까요? 아니면 파멸의 시작이었을까요? 그 다음 날도 저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됐어요. 아내는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나갔고 저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켰어요. 은퇴자 모임 채팅방에는 벌써 몇십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읽으면서 가끔 공감 이모티콘을 눌렀어요.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채팅방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닉네임은 할인이었어요. 프로필 사진은 꽃 사진이었고요. 할인은 들어오자마자 인사를 했어요. 처음 뵙는다고 잘 부탁한다고요. 여러 사람이 환영 메시지를 보냈고 저도 환영한다는 이모티콘을 하나 눌렀어요. 할인은 그날부터 채팅방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공감도 잘해주고 질문도 많이 했어요. 며칠 지나서 할인이 자기소개를 했어요. 48살이고 몇 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어요. 자식은 없고 혼자 살면서 요즘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채팅방에 들어와 봤다고요. 저는 그 글을 보고 마음이 안쓰러웠어요. 48이면 저보다 16살 어린데 혼자 사신다니 얼마나 힘드실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힘내시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이야기해도 된다고요. 할인은 금방 답장을 보냈어요. 고맙다고, 위로가 된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할인과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안부였어요. 오늘 뭐 하셨냐? 식사는 하셨냐? 날씨가 춥니네요.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대화가 길어지더라고요. 할인은 제게 궁금한 게 많았어요. 무슨 일을 하셨냐? 취미는 뭐냐? 평소에 뭐 하면서 지내시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할인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공기업에서 30년 일하다 퇴직했다고, 요즘은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힘들다고요. 아내랑 둘이 사는데 서로 말이 없다고, 자식들은 다 독립해서 연락도 잘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할인이 이해한다고 했어요. 자기도 혼자 살면서 말할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고, 그 마음을 안다고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할인이 처음으로 저를 오빠라고 불렀어요. 메시지에 오빠는 오늘 뭐 하세요? 라고 쓴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0년 넘게 누구한테도 오빠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는 저를 이름으로 부르거나 여보라고 불렀고, 회사 사람들은 과장님, 부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자식들은 아빠라고 불렀고요. 그런데 오빠라는 호칭을 들으니까 제가 젊어진 것 같았어요. 저는 할인한테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어요. 할인은 고맙다고, 오빠가 형님보다 편하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할인은 저를 계속 오빠라고 불렀어요.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오빠, 오빠 하니까 제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졌어요.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할인은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줬어요. 제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 하면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요. 요즘 무기력하다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위로해 줬어요. 아내랑 말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면 오빠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이 문제라고 했어요. 저는 할인과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이해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할인과 통화를 했어요. 어느 날 밤 할인이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서요. 저는 아내가 안 들리게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조곤조곤 말하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1시간 넘게 통화했어요. 할인은 저한테 회사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했어요. 후배들 챙기느라 고생 많았을 거라고, 오빠는 정말 좋은 상사였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할인과 통화하면서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어요.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그래, 그랬어 정도로만 대답하고 끝이었어요. 자식들한테 전화해도 바쁘다고 금방 끊었고요. 그런데 할인은 달랐어요. 제 이야기 하나하나에 반응해줬고, 궁금한 걸 물어봤고, 공감해줬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통화를 끊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더니 아내가 누구랑 통화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친구라고 했어요.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관심 없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어요. 할인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할인의 목소리가, 할인이 해준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와 할인은 매일 통화했어요. 할인은 주로 밤에 전화하자고 했어요. 낮에는 바쁘다고요. 저는 할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봤는데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한다고만 했어요. 구체적으로 뭐 하냐고 물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한다고 얼버무렸어요. 저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할인도 제 일상이 궁금하면 물어보겠지 싶었거든요. 할인은 저한테 자꾸 인정받지 못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억울하다고요. 아내가 오빠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게 문제라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나는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할인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내랑 어떻게 만났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중매 결혼이었다고, 30살 때 부모님이 소개시켜준 사람이랑 결혼했다고요.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고, 나이가 되니까 결혼해야 할 것 같아서 했다고요. 할인은 그렇게 결혼하면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힘들었는지 안 힘들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였어요. 할인은 그런 제가 안쓰럽다고 했어요. 평생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못한 것 같다고, 오빠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아깝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64살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저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할인은 처음이었어요. 2달쯤 지났을 때 할인이 만나자고 했어요. 계속 통화만 하니까 얼굴 보고 싶다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만나고 싶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저는 64살 늙은 남자고 할인은 48살 여자였으니까요. 그래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할인을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서울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저는 옷장을 한참 뒤졌어요. 제일 나은 옷을 찾아서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나이 든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도 많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배도 나왔어요. 할인이 실망하면 어쩌나 싶었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할인은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할인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사진으로는 얼굴을 본 적이 없었는데 할인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한 편이었지만 미소가 예뻤어요. 할인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할인은 계속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오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아직 젊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에 웃음이 번져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웃어봤나 싶을 정도로요. 아내는 제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친구 만났다고 했어요. 아내는 그래 하고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할인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다고, 다음에 또 보고 싶다고요. 할인은 금방 답장을 보냈어요. 자기도 그렇다고, 오빠 생각이 많이 난다고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인지를요. 할인과 만난 이후로 제 생활이 바뀌었어요. 일주일에 2~3번씩 만났고 만나지 않는 날에도 매일 통화했어요. 할인과 함께 있으면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저를 보고 싶어 하고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처음 알았어요. 할인은 만날 때마다 제 외모를 칭찬해 줬어요. 오빠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고, 목소리도 좋고 체격도 좋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서는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었는데 할인은 제 옷차림 하나까지 신경 써줬거든요. 오늘 입은 셔츠가 잘 어울린다고, 안경테를 바꾸면 더 멋있을 거라고 말해줬어요. 어느 날 할인이 물어봤어요. 아내가 오빠한테 잘해주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잘해준다고 할 수도 없고 못해준다고 할 수도 없다고요. 그냥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 같다고, 서로 무관심하다고 했어요.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먹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간다고요. 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부부가 아니라고, 그냥 룸메이트라고 했어요. 할인은 그날부터 아내 이야기를 자주 꺼냈어요. 오빠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아내는 뭘 해줬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아내도 나름대로 집안일하고 자식들 키우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할인은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오빠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줬냐고, 오빠 마음을 이해해줬냐고, 오빠를 사랑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인의 말을 듣다 보니까 제 결혼 생활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내와 사랑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손잡고 데이트한 기억도 별로 없었고요. 결혼기념일도 그냥 넘어간 해가 더 많았어요. 생일도 챙기지 않았고요. 우리는 그저 부모 역할을 하고 생활비를 벌고 집안일을 나눠서 하는 동업자 같은 관계였어요. 할인은 저한테 말했어요. 오빠는 인정받지 못했을 뿐이라고요. 능력 있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몰라본 거라고요. 특히 아내가 오빠의 가치를 몰라봤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과 남은 인생을 계속 보내야 하냐고 오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어느 날 밤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혼 생각해 본 적 없냐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혼이요? 64살에 무슨 이혼이냐고 했어요. 할인은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했어요. 오빠한테도 새로운 인생이 필요하다고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를 쳐다봤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 사람과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제가 쳐다보는 것도 모르고 텔레비전만 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굳혔어요. 일주일 후 저는 아내한테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진지하다는 걸 알고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 이혼이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준비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닌 것 같다고, 각자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아내는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더니 여자 생겼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부인했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우리 관계가 끝난 것 같다고 했어요.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고는 알겠다고 했어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놀랐어요. 아내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 몰랐거든요. 어쩌면 아내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일주일 후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단 재산은 정확히 반씩 나누자고 했어요. 우리 재산은 집 한 채와 예금, 퇴직금을 합쳐서 대략 5억 정도였어요. 집을 팔면 3억 정도 나오고 나머지 예금이랑 합치면 5억이었어요. 아내는 집을 팔아서 2억 5천씩 나누자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할인한테 이혼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할인은 잘했다고 했어요. 이제 오빠도 자유로워진 거라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재산은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반반 나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 몫이 2억 5천 정도 될 거라고요? 할인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공평하냐고 물어봤어요. 오빠가 30년 일해서 번 돈인데 절반만 갖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그래도 법적으로 반반 나누는 게 맞다고 했어요. 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는 너무 착하다고, 그러니까 평생 이용당하며 산 거라고 했어요. 며칠 후 할인이 제안을 했어요. 아내한테 2억 주고 3억은 오빠가 갖는 게 어떻겠냐고요? 어차피 집도 오빠 이름이고 돈도 오빠가 번 거니까 오빠가 더 가져도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내도 집안일 하면서 고생했다고요? 할인은 집안일이 돈 버는 것만큼 가치 있냐고 반문했어요.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할인은 계속 설득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3억을 자기 명의로 옮기면 어떻겠냐고요? 그래야 안전하다고. 나중에 아내가 마음 바꿔서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어요. 자기 명의로 해두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인 명의로요?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냐고요? 할인은 왜 이상하냐고 했어요. 우리 사이를 믿지 못하냐고, 자기가 오빠 돈을 가져갈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자기는 오빠를 진심으로 아끼는데 오빠는 자기를 믿지 못한다고요? 자기도 외롭고 힘든데 오빠라도 믿고 싶었는데 실망이라고 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할인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조심스러워서 그렇다고 했어요. 할인은 계속 울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그동안 오빠 이야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돼주려고 했는데 결국 자기를 의심하냐고 했어요. 저는 할인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알겠다고 했어요.
할인 명의로 하겠다고요? 할인은 그제야 울음을 그쳤어요. 고맙다고, 오빠를 믿는다고, 평생 잘해주겠다고 했어요. 집을 팔았어요. 3억에 팔렸고 예금이랑 합쳐서 5억이 됐어요. 아내한테 2억을 줬어요. 아내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한다고 했어요. 저는 남은 3억을 할인명의 통장으로 옮겼어요. 할인은 정말 고맙다고, 오빠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아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후회 안 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회 안 한다고,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이라고 했어요. 아내는 쓸쓸하게 웃더니 그러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행복하게 살라고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혼이 성립됐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끝난 거였어요. 아내는 짐을 싸서 나갔고 저는 빈집에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 할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혼했다고, 이제 자유롭다고 했어요. 할인은 축하한다고,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웃었어요. 새로운 시작, 그게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던 거요. 이혼 후 저는 할인과 함께 살 집을 알아봤어요. 할인은 강남 쪽이 좋다고 했어요. 교통도 편하고 환경도 좋다고요. 저는 강남은 집값이 비싸지 않냐고 했어요. 할인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빠, 우리한테 3억이 있잖아요. 전세로 괜찮은데 구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할인은 까다로웠어요. 이 집은 햇빛이 안 들고, 저 집은 층이 낮고, 또 다른 집은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어요. 저는 할인을 따라다니면서 괜찮다고, 할인이 좋으면 된다고 했어요. 사실 저는 어디든 상관없었어요. 할인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요? 결국 우리는 역삼동에 있는 아파트를 골랐어요. 전세 2억 5천에 방 2개짜리 아파트였어요. 깔끔하고 새 건물이었어요. 할인은 정말 좋아했어요. 여기서 오빠랑 행복하게 살겠다고, 매일매일 맛있는 밥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할인의 그런 모습이 예뻐 보였어요. 마치 신혼부부가 된 것 같았거든요. 전세 계약을 할 때 할인이 말했어요. 계약자를 자기 이름으로 하면 안 되냐고요? 왜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오빠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렇다고 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해두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런데 할인이 불안한 표정을 지으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알겠다고, 할인 이름으로 하자고 했어요. 계약을 마치고 나서 이사를 했어요. 저는 짐이 별로 없었어요. 아내와 살던 집에서 옷가지랑 책 몇 권만 챙겨왔거든요. 나머지는 다 아내한테 두고 왔어요. 할인도 짐이 많지 않았어요. 어디서 살았냐고 물었더니 고시원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살기 힘들어서 작은 데로 옮겼다고요. 저는 할인이 안쓰러웠어요. 이제는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제가 잘해주겠다고 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행복했어요. 할인은 아침마다 밥을 차려줬어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김치까지요. 저는 그동안 아내가 해준 밥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할인이 해주는 밥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할인이 웃으면서 맛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정말 맛있다고 대답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봤어요. 할인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면 깔깔 웃었고 슬픈 장면이 나오면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그런 할인이 사랑스러웠어요. 64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하지만 2주일쯤 지나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할인이 외출을 자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마트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트 가는데 3시간씩 걸렸어요. 어디 갔었냐고 물으면 친구 만났다고 했어요. 무슨 친구냐고 물으면 그냥 옛날 친구라고 얼버무렸어요. 어느 날은 아침 일찍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전화를 몇 번 했는데 할인은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어와서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친구가 힘든 일이 있어서 이야기 들어주느라 그랬다고요? 저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할인한테 이야기 들어달라고 했었으니까요. 할인의 외출은 점점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나갔어요. 어디 가냐고 물으면 짜증을 냈어요. 왜 자꾸 물어보냐고 감시하냐고 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감시하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런다고 했어요. 할인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오빠도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라고요. 저는 할인 말대로 옛날 동기들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밥 한번 먹자고 했어요. 몇 명은 바쁘다고 했고 몇 명은 약속을 잡았어요. 우리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만났어요. 다들 오랜만이라고 반가워했어요. 요즘 뭐 하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집에서 쉰다고 했어요. 이혼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각자 근황을 이야기했어요. 누구는 재취업해서 일한다고 했고 누구는 손주 봐주느라 바쁘다고 했어요. 다들 바쁘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만 할 일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가 불편했어요. 일찍 자리를 뜨고 싶었지만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럴 수도 없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할인은 없었어요. 또 나갔나 보다 싶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할인을 기다렸어요. 10시가 넘어서 할인이 들어왔어요. 화장이 번진 얼굴로요. 어디 갔었냐고 물었더니 친구들이랑 술 마셨다고 했어요. 저는 여자들끼리 이렇게 늦게까지 마시냐고 물어봤어요. 할인은 화를 냈어요. 왜 자꾸 캐묻냐고 답답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할인은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할인이 처음 만났을 때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제 말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줬는데 이제는 제 질문을 귀찮아했어요. 예전에는 먼저 연락했는데 이제는 제가 연락해도 늦게 답장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할인은 늦게 일어났어요. 아침밥도 안 차려줬어요.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할인은 씻고 나서 또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물어봤어요. 오늘은 어디 가냐고요? 할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일 보러 간다고? 돈 벌어야 한다고요? 무슨 일 하냐고 물었더니 할인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나가면서 저녁 늦을 거라고만 했어요. 저는 할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불안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캐물을 수가 없었어요. 할인이 더 화낼까 봐요. 그날 저녁 할인은 역시 늦게 들어왔어요. 11시쯤 됐을 거예요.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밥 먹었냐고 물어봤어요. 할인은 먹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샤워하러 갔어요. 샤워하고 나와서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봤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할인의 외출은 더 잦아졌어요. 거의 매일 나갔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집에 있을 때도 방에만 들어가 있었어요. 저랑 얘기도 잘 안 하고 밥도 안 차려줬어요. 저는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거나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어느 날 밤 할인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컸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할인이 누군가랑 통화하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목소리였어요. 저한테는 짜증 내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저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나 싶었어요. 저는 할인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변했냐고, 제가 뭘 잘못했냐고요. 하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할인이 화내면서 나가버리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저는 이미 아내와 헤어졌고 3억이나 할인 명의로 옮겼고 이제 돌아갈 곳도 없었어요. 할인만 있으면 됐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할인과 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가 없었어요. 할인은 매일 외출했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가끔 할인이 집에 있을 때도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거나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할인이 외출한 사이에 택배가 왔어요. 할인 앞으로 온 택배였어요. 저는 할인방 앞에 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평소엔 항상 잠가놨는데 그날은 급하게 나가느라 잠그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할인이 방에서 뭘 하는지, 왜 항상 문을 잠그는지 궁금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은 깔끔했어요. 침대 하나, 옷장 하나, 화장대 하나가 전부였어요. 저는 돌아 나가려다가 화장대 위에 놓인 핸드폰 충전기를 봤어요. 할인이 핸드폰은 가져갔는데 충전기를 두고 간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저는 옷장을 쳐다봤어요. 그냥 닫고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옷장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인생을 바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어요. 옷장 안에는 할인의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원피스, 블라우스, 코트 같은 것들이요. 저는 옷을 한쪽으로 밀었어요. 그 뒤에 작은 서랍이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더니 액세서리 몇 개와 함께 검은색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평범한 다이어리 같았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뭔가 일기 같은 게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인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 싶어서 펼쳤어요. 그런데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거기에는 남자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이름은 김동수였어요. 옆에 67세 2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완료라는 글자가 빨간 펜으로 쓰여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정환 71세 1억 5천 완료. 세 번째는 박영호 59세 3억 완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이름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전부 60대 전후의 남자들이었고 전부 금액이 적혀 있었고 전부 완료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페이지를 넘겼어요. 다음 페이지에도 이름들이 있었어요. 최근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박세준 64세 3억 확보. 확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노트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어요. 저는 할인한테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저는 다시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다시 봤어요. 김동수 옆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오픈 채팅 만남 퇴직 후 우울증, 아내와 불화, 2억 이전 완료, 연락 차단. 이정환 옆에도 비슷한 메모가 있었어요. 골프 동호회 만남, 자식들과 관계 나쁨, 1억 5천 이전 완료, 번호 변경. 모든 이름 옆에 똑같은 패턴의 메모가 있었어요. 어디서 만났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락을 끊었는지까지요. 저는 토할 것 같았어요. 제 이름 옆 메모를 봤어요. 은퇴자 오픈 채팅, 아내와 무관심 관계, 인정 욕구 강함, 3억 이전 완료, 정리 예정. 정리 예정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곧 버려질 예정이었던 거예요. 다른 남자들처럼 돈만 빼앗기고 버려질 운명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그리고 다시 펼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똑같았어요. 박세준 64세 3억 확보 정리 예정. 저는 옷장 앞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거든요. 64살 먹은 남자한테 48살 여자가 관심을 보일 리가 없잖아요. 오빠라고 부르고 이해해준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말한 게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다시 처음부터 봤어요. 이번엔 천천히 읽었어요. 김동수는 2억을 줬다가 할인이 사라졌대요. 번호도 바꾸고 연락도 끊겼대요.
이정환은 1억 5천을 줬는데 나중에 찾아갔더니 이사를 가고 없었대요. 박영호는 3억을 줬는데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못 잡았대요. 증거가 없다는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할인은 치밀했어요. 노트에 적힌 메모를 보니까 알 수 있었어요. 모든 돈을 자기 명의로 받았어요. 증여도 아니고 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통장으로 이체받은 거였어요. 남자들이 스스로 준 형식이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웠을 거예요. 게다가 계약서 같은 것도 없었을 테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할인을 믿는다고 하면서 3억을 할인명의 통장으로 옮겼어요. 할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안 준다고 할 수도 있었어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전세 계약도 할인 이름이었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이 집도 할인 거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다음 타겟 후보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름은 없고 나이와 예상 금액만 적혀 있었어요. 61세 2억 예상, 58세 3억 예상, 66세 1억 5천 예상. 할인은 이미 다음 사람들을 물색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정리하고 나면 다음 남자한테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울컥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64살 먹고 이렇게 쉽게 속다니요.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남 속인 적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당했어요. 완벽하게 당했어요. 3억을, 제 인생을, 제 자존심을 다 빼앗겼어요. 저는 노트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시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났어요. 동시에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요? 오빠라는 말 한마디에, 이해해준다는 말 한마디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내줬어요. 할인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오빠는 인정받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빠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내가 오빠를 몰라봤어요. 우리 새로 시작해요.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저를 이용하기 위한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속아서 40년 결혼 생활을 끝냈어요. 아내한테 이혼을 통보하고 재산을 반으로 나눴어요. 아내 생각이 났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때 아내가 했던 말이요. 정말 후회 안 하냐고요? 저는 그때 후회 안 한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이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아내는 저를 사랑하진 않았을지 몰라도 최소한 속이지는 않았어요.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시계를 봤어요. 오후 5시였어요. 할인은 보통 밤 10시쯤 들어왔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저는 노트를 들고 할인방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원래 있던 자리에 노트를 놓았어요. 할인이 모르게 봤다는 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일단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멍하니 노을을 바라봤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제가 스스로 준 돈인데요. 할인을 추궁해야 하나? 하지만 할인이 돈 돌려줄까요? 도망가 버리면 어쩌죠?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요. 돈은 이미 할인명이었고 집도 할인명이었고 저는 아무 권리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싸워봤자 이길 가능성이 없었어요. 저는 완벽하게 당했어요. 저녁 8시쯤 됐을 때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밥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김치하고 계란만 있었어요. 할인이 장을 안 본 지 오래됐거든요.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10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어요. 할인이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할인을 쳐다봤어요. 할인은 제 시선을 피했어요. 인사도 없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뭐 먹었냐는 질문도 없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저는 할인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리는 멈춰 섰어요. 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노트에 대해서요. 제 이름 옆에 적힌 확보, 정리 예정이라는 글자에 대해서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어요. 하리는 짜증난 표정으로 빨리 말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리는 한숨을 쉬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소파에 앉아서 새벽까지 깨어 있었어요. 노트에 적힌 내용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김동수, 이정환, 박영호, 그리고 박세준. 우리는 모두 똑같았어요. 외롭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원했던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리는 그걸 이용했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할인과 대면해야겠다고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할인이 일어나길 기다렸어요. 10시쯤 됐을 때 할인이 방에서 나왔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할인을 마주 봤어요. 노트 봤다고 다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할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러더니 이내 차가운 얼굴로 변했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돈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제 돈이라고 3억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할인은 비웃었어요. 무슨 돈이냐고, 오빠가 자기한테 준 돈 아니냐고 했어요. 자기는 받은 적만 있지 빌린 적 없다고 했어요. 저는 사기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저를 속였다고 다른 남자들한테도 똑같이 했다고 말했어요. 할인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게 사기냐고, 자기는 강요한 적 없다고 했어요. 오빠가 알아서 준 거라고, 자기를 좋아해서 준 거 아니냐고 했어요.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할인 말이 맞았어요. 제가 스스로 줬어요. 할인 명의로 옮긴 것도 제 선택이었어요. 할인은 그저 받았을 뿐이에요. 증거도 없었어요. 문자 메시지에도 돈 달라는 말은 없었을 거예요. 할인은 교묘하게 제가 스스로 주도록 유도했으니까요. 할인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방에 들어가더니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저는 어디 가냐고 물어봤어요. 할인은 대답도 안 했어요. 옷을 챙기고 화장품을 챙기고 노트도 챙겼어요. 30분도 안 돼서 짐을 다 쌌어요. 할인은 현관으로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빠도 이제 정신 차리고 살라고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저는 빈집에 혼자 남았어요. 할인이 쓰던 방문을 열어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장도 비었고 화장대도 비었고 노트도 없었어요. 할인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거였어요. 저는 그 빈 방에 서서 한참을 있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며칠 후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세 계약이 할인 명의로 돼 있는데 할인이 계약 해지하겠다고 했대요. 보증금은 할인 통장으로 돌려준다고 했어요. 저는 집주인한테 사정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법적으로 계약자는 할인이니까 할인 의사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한 달 후 저는 집에서 나와야 했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한동안 집에 있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아들은 난처해했어요. 며느리랑 상의해봐야 한다고, 지금 집이 좁다고 했어요. 며칠 후 아들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지만 어렵다고 했어요. 아들은 왜 갑자기 이러냐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뭐 하냐고요? 저는 아들한테 이혼했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놀랐어요. 왜 이혼했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성격 차이라고만 했어요. 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고는 어쩔 수 없이 당분간만 있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빨리 방 구해서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아들 집에서 일주일 지냈어요. 며느리 눈치가 보였어요. 아들도 불편해했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왜 여기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최대한 조용히 지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 나갔다가 저녁 때 돌아왔어요.
집에서는 작은 방 한 칸에만 있었어요. 저는 원룸을 알아봤어요. 제 손에 남은 돈은 2억이었어요. 아내한테 줬던 돈이요. 아니, 정확히는 그것도 다 쓴 상태였어요. 할인과 만나면서 밥값, 선물값으로 쓴 게 많았거든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걸로 보증금 내고 월세 내면서 살아야 했어요. 결국 구로구에 있는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이었어요. 방 하나, 화장실 하나가 전부였어요. 창문도 작았어요. 아들이 이사 도와준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짐도 별로 없었고 아들한테 더 폐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원룸에 들어간 첫날 밤 저는 바닥에 누웠어요. 침대도 없었어요. 돈이 아까워서 못 샀어요. 이불 하나 깔고 누웠어요. 천장을 보니까 금이 가 있었어요. 벽지도 오래돼서 누렇게 변색돼 있었어요. 옆집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제 새로운 보금자리였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1,000만 원으로는 얼마 못 버텼어요. 월세만 내도 1년이면 바닥났어요. 저는 일자리를 찾았어요. 64살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편의점, 경비, 청소 그 정도였어요. 저는 새벽 청소 일을 구했어요.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오피스텔 복도랑 계단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첫 출근 날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씻고 나가는데 아직 밖이 깜깜했어요. 버스를 타고 일터로 갔어요. 청소업체 사무실에서 간단한 교육을 받았어요. 빗자루 쓰는 법, 걸레 쓰는 법, 쓰레기 버리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현장으로 나갔어요. 오피스텔 복도를 쓸고 닦았어요. 계단도 닦았어요. 허리가 아팠어요. 무릎도 아팠어요. 공기업에서 30년 일할 때는 책상에 앉아서 서류 보고 회의하고 후배들 지도하고 그랬어요. 이제는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어떤 이는 무시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월급을 받았어요. 130만 원이었어요. 월세 내고 나니까 90만 원 남았어요. 식비랑 교통비 쓰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쓸 수 있었어요. 저는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었어요. 가끔은 컵라면으로 때웠어요. 옷도 안 샀어요. 가진 옷만 빨아 입었어요. 어느 날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잘 살고 있을까요? 저는 아내 번호를 찾아봤어요. 아직 지우지 않고 있었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내가 받지 않았어요. 저는 끊었어요. 다음 날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썼어요. 아내한테는 답장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제발 만나달라고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답장이 왔어요. 만날 필요 없다고 이미 끝난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아내가 사는 곳을 알아냈어요.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은 왜 묻냐고 했지만 결국 알려줬어요. 아내는 은평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집 앞으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내가 인터폰으로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저라고 박세준이라고 했어요. 아내는 문을 열어줬어요. 현관에서 아내를 봤어요.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아내는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았어요. 머리도 짧게 자른 것 같았어요. 아내는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왜 왔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도 되냐고 했어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관에서 하라고 했어요. 저는 아내한테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요. 저는 바보였다고,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어요. 할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속았고, 어떻게 돈을 잃었는지 설명했어요. 아내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저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64살 남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냐고 용서해 달라고 빌었어요. 저는 울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는 없냐고 물어봤어요. 아내는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전 이미 끝냈어요. 아내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감정이 없었어요. 아내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을 때 저도 끝냈다고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해도 소용없다고요. 저는 제 인생을 살겠다고 했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내는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행복하냐고요? 아내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당신보다는 행복하다고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아파트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돌아갈 곳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선택한 결과였어요. 지금 저는 원룸에서 새벽 청소 일을 하며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오피스텔 복도를 쓸고 닦아요. 젊은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봐요. 저도 한때는 저랬었죠. 양복 입고 서류 가방 들고 바쁘게 출근하던 사람이었어요. 청소를 마치고 원룸에 돌아오면 편의점 도시락을 데워 먹어요. 텔레비전도 없어요. 그냥 창문으로 밖을 봐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요. 가족들과 함께 걷는 사람, 손잡고 웃는 연인들을 봐요. 저는 이제 혼자예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할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내와 여전히 무관심한 관계로 살고 있었을까요? 그래도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았을 거예요. 집도 있었을 테고, 돈도 있었을 테고, 자식들한테 떳떳했을 거예요.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어요. 제가 선택했고, 제가 책임져야 해요. 저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대가로 모든 걸 잃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 누군가 당신을 이해해 준다고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당신의 외로움을 이용하는 건지요. 저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는 게 낯선 사람의 달콤한 말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남자의 후회를 이해하시나요? 만약 가족이라면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